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시사본부 진행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거 잘 됩니까? 잘 돼요. 잘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주진우 기자님도 한번 나와줬어. 네. 이렇게 셀럽이 나온다는 건 뭔가 잘 된다는 거죠. 네. 네, 저한테는 아직 연락이 없던데. 네. 곧 갈 거예요. 네. 점심시간에 네. 생태탕 먹으면서 하는 방송인가요? 무엇을 드시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낙연 후보가 네. 축하를 전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지금 후보로 처음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원팀으로 가는 길, 이게 순탄할지도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4인으로 압축된 토론회 지금 갑자기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네. 이번 주 뜨겁습니다. 네. 뜨겁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일제히 발표가 됐는데 네네. 뭐 공중파들도 많이 했고요. 여러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개는 이번 주에 했던 게 수요일 날 이낙연 후보의 승복선언, 수용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후 늦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때문에 수요일까지의 월화수 이렇게 조사했던 곳은 이낙연 승복, 수용 그 효과가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발표됐던 오늘 발표됐던 조사 결과는 되게 이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고 이제 결선 투표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의 문제지가 굉장히 세게 있었고 또 마지막 슈퍼위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맞이한 여론조사 결과들이다. 그렇죠. 이 점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그럼 있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하겠네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대폭은 아닐 것 같지만 지금보다는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다음 주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찾아와야 되죠. 이재명 후보가.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컨벤션 효과는 패자가 멋있게 승복할 때 시너지가 나는 건데 네. 승복 없네? 그냥 집에 가셨네? 그러니까 다 다음 날 조간의 헤드라인은 사실상 불복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흘 같죠. 불복이란 시끄럽게. 단어가 사흘 같습니다. 네, 사흘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제서야 이제 SNS 글이 인용되면서 승복. 네. 자, 축하드린다. 그리고 당무위 결정 존중한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수용한다. 이재명 이 후보가 잘해달라. 나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네. 이건 완벽한 승복의 메시지인데 네. 문제는 이제 계속 태도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언제 손을 네. 잡고 나올 것이냐. 필연 그리고 캠프에 또 참여했던 이 쓴소리했던 의원들과 네. 근데 어제 서른 의원하고 이재명 후보가 웃으면서 악수하고 풀었잖아요. 오늘 이제 또 포옹도 했습니다. 오늘 또 보고도 하고. 의원총회에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기는 오는 주말 정도에 좀 빠르게 다음 주에는 이제 국정감사 나가야 되잖아요. 네. 수감.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을 신청했잖아요.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또 사퇴, 예비 후보 등록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번 주말 정도에 막걸리 회동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시간이 같아요. 약간 필요한데 통화를 했는데 국감 후에 만나기로 약조하였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를 그때 만들어내야 되는데 두 단계. 하나는 국감에서 야당의 총공세를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막아내느냐.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처가 나느냐 받아쳐서 제압을 하느냐 이거 하나 중요하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막걸리 만남의 장. 이게 만들어지면은 컨벤션 효과가 그때부터 올 것 같아요. 네, 뭐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격한 말들이 사실 오고 갔어요. 네. 서른 선대위 본부장 이낙연 후보 측에 굉장히 이제 선봉에 섰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포옹을 하고 앙금을 좀 털자 이런 제스처를 먼저 이재명 지사 좀 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이 열이 가장 많이 받았던 대목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 쪽보다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일배라는 발언을 해서 그게 또 감정을 많이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야 모든 후보에 극렬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언사가
되게 좀 심할 때가 있어요. 치열하죠. 예. 거기에 상처받았다는 분들 많아요. 그거는 솔직히 보면 네.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극렬 지지층 거의 비슷할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승자가 네. 좀 더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도 오늘 사과를 잘 한 거죠. 잘했죠. 당에서 어쨌든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너무 특정 후보 쪽을 손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털고 갈 필요가 있고 이낙연 후보하고는 막걸리 회동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재명 맞아요. 후보가. 맞아요. 그리고 국감 잘 치르고 대통령 면담하고 그다음에 선대위 구성을 해서 상임위원장으로 이낙연 후보도 모시고 네. 뭐 이해찬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모시고 이렇게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제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될 것 같은데 저는 승복 선언에서는 굉장히 문장이 절제된 표현들이 나와서 역시 이낙연답다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해단식에서 인터뷰할 때는 좀 직접 얘기할 격한 때는. 섭섭한 마음들이 표출이 그렇죠. 됐어요. 그거는 네. 이재명 후보 측만을 상대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송영길 대표 또 추미애 후보 여러 상대를 그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네거티브 부분에서 이낙연 후보 측도 굉장히 심하게 한 건 사실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낙연 후보로서는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지지자들을 대변해주는 지지자들의 정서를 좀 다독이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세게 또 해단식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원팀으로 가는 현명한 그렇죠. 방안이다. 라오님께서 감정이 풀릴 때까지 승자가 포용해줘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다솔님께서 황교안 후보도 불복했던데 이건 수치듯 지나갔군요. 안 지나갔어요. 황교안 후보가 부정 경선이다. 맞아요, 맞아요. 소송하겠다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위에 들어야 그게 이슈가 되는데. 근데 전 속상해요. 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준엄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지금 안 다뤄주는 그 거죠? 당시에 삭발도 하셨었고 얼마나 또 이제 장애 투쟁을 활발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 황교안 이 전 대표 지금 미래통합당이었던 거잖아요. 그 시절에 이제 4.15 총선에서 대패를 한 거고 그 4.15 총선 전에 지금 김웅 의원 후보자 이 후보자가 지금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통화 녹취 나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 커멘트도 해야 돼요. 네네네. 황 전 대표가 네. 자기의 책임 영역 안에 있어요. 네, 네.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의혹은 얘기 안 하고 지금 본인이 졌으면 저는 이제 지난번 그 경선 과정에서 2차 컷오프 나오기 전에 아, 정말 황교안 후보가 치열한 게 지난해 4.15 총선은 부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패배한 것이다. 종로에서 본인의 패배도 그렇고 전체적인 의석 패배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명예회복을 노리는 전략이라면 이건 너무 얄팍하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경선까지도 또 부정 경선이면 지면 다 부정이래. 아니, 이런 아니요. 이미지가 돼버린다고요. 저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그 경선도 부정이라고 그 선거도 부정이라고 재보선도 부정이다. 아까 제가 이제 여론조사 얘기 잠깐 드렸는데 하나만 좀 코멘트 더 할게요. 왜냐하면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 쪽보다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대폭 간다. 엄청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숫자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엄청나게 그 간다. 조사의 함정은 뭐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페북에도 올렸습니다만 그 조사에 이낙연 후보 지지층을 물었을 때는 여야 후보를 모두 막 나오고 이낙연 후보 지지층을 물어보면 대개 10% 내에 나오지 않습니까? 10% 초반. 그 층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 10%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 후보 적합도 하니까 이재명 이낙연 이런 식으로 물은 거거든. 그러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상당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문에 그 층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국민의힘과 무당파들이 당연히 이낙연 후보를 이재명보다는 더 지지한 게 있으니까 표가 당연히 윤석열 홍준표 쪽에 더 쏠리죠. 양자 대결할 때.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털 제목을 딱 떠 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평론가들이 나와서 교수들이 나와서 인용을 하는데 인용 많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인용을 하더라. 이렇게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엉터리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 수치는 전제로 놓고 자 이렇게 조사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만큼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반감이 크고 차라리
저 적진으로 넘어갈 것 같은 기세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아시아경제와 윈즈코리아가는 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낙연 후보를 다자대결 여야 후보 막나에서 지지도를 네. 그 조사를 하고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어떻게 표심이 이동하는지 양자 대결에서 실증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살펴보시면 물론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표가 제한적이라는 건 바로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홍준표한테 다 가는 건 아니다. 이 분석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 약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또 하나 근거로 두는 것이 네네. 3차 선거인단 투표. 바로 그거예요. 그거입니다. 이게 저는 민주당 안에서 보면 이 사단이 오래 가고 있는 그냥 민주당의 관점이에요. 주관적으로. 예. 만악의 근원이 그거예요. 3차 선거인단이 분석도 안 되는 덩어리가 있는데 숫자는 명확하게 62.3대. 네. 어쨌든 28.3 이렇게 해서 더블 스코어 이상 이겼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냥 끝났죠. 10일 날 컨벤션 효과 나고 승복 나오고 다 됐을 거예요. 양쪽 캠프 다 분위기 좋게 해단하고. 근데 이 62대 28에 62가 이낙연이다. 네. 3차 선거인단 24만 표에서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필연 캠프는 미련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럼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미련도 당연하죠. 이 숫자를 보고 나서야. 야, 드라이브가 늦게 걸렸다. 이게 2차 경선에서 걸렸으면 우리는 지금쯤 파죽지세일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봐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본선에서의 불안감이 끄트머리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거 그냥 놔둘래? 이런 또 심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결국은 그것은 이 누구도 명쾌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게 된 거지. 더 이상 제로라는 필요는 없지만 네. 당시에 그럼 여론조사 자체가 당시 여러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재명과 이낙연 여론조사를 했을 때 3차 슈퍼히커 같은 현상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냐? 아니거든요. 하나도 없었죠. 심지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 당시 똑같이 조사를 한 경기 서울 당원조사에서는 또 반대 달랐죠.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3차 슈퍼히커가 서울에서 열렸고 서울 권리당원 표도 깠지만 서울에서 열렸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서울 민심이 그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 민심은 이재명한테 안 좋구나. 이낙연 쪽이구나. 때문에 그 뒤로 조사한 거를 보면 서울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훅 빠집니다. 지지도가. 네. 지금 윤석열 홍준표하고 가상대결 붙였을 때. 그건 오히려 이제 그 심리가 영향을 역으로 준 역으로 거죠. 준 거예요. 맞아요. 서울 시민들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것이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인 거죠. 김정우님께서 황교안 대표 그때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 때는 원팀 하시더니 왜 그러십니까 얘기하는데 이분은 부정 경선에 대해서는 조금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선으로 가는 길 변수는 또 뭘까 이렇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정직 2개월 처분 징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조금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최영일 평론가.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죠.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영향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할 거 아니에요. 네. 1심에 불복하는데 지금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당 사람들도 김경수 전 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계속 이제 1심, 2심 그리고 마지막까지 패소할 때도 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 이제 내 입장에서는 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니까 검찰총장이면 사법법 쪽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황당하다. 황당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답이에요. 보통 변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게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 수는 있어요. 저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하지만 근데 법원은 재판부는 어떤 정도 얘기를 했냐면 절차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걸 지난해 말에 저희가 봤어요.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이제 인원이 안 된다. 이 사람은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된다.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가처분까지는 받아들여졌는데 네. 본안 소송을 보니까 재판부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내용상으로는 징계가 약했다. 보통 재판부가 적법했다 끝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면직 이상이. 예. 그런데 재판부가 왜 면직까지 가능한데
이 징계 정직 2개월은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이건 좀 충격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그 중한 엄중한 범죄다. 징계 사유였다. 저는 쉽게 얘기하면 영향이 왜 있냐면 조국 흑서의 저자 중에 한 명이 서민 교수입니다. 서민 교수가 충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한테 사과한다. 잘못 본인이 굉장히 추 장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한다. 윤석열 열렬히 옹호했는데 지지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SNS 글을 올렸죠. 또 지지는 한다고 또 다시 또 얘기를 또 바뀌었습니까? 얘기는 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거의 조국 그 장관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 국면 항명 사태가 사실은 본질인데 지금 보면 항명 사태가 본질로 드러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아니라 항명 사태였구나라고 확인해 준 거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뛸 수 있는 명분 중에 가장 큰 축이 무너졌다. 공정과 상식이죠. 저는 이게. 오늘 저녁에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토론 네. 기대됩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래 혼쭐을 내주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처리돼야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의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왜 입장. 사과할 거는 사과를 안 하죠? 아니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감이나 어떤 배를 건에 좋아하나요?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과는 안 좋아하는 것 사과는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씨 하천대유 대주주 네.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친정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냐 이러면서 그냥 네네.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임 수장으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4달 5달 예, 됐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 때 벌어졌던 일들의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대장동은 왜 문제냐면 어제 김만배 씨의 기각은 법원에서 자 이게 뭐 구속 정도 해야 될 사유인지가 소명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덜 네. 됐다 이런 네, 얘기죠. 수사가 부실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 저 방어권도 보장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녹취록을 그냥 틀려고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우리한테 들려주기로 해놓고 2차 소환 때 오면 들려주겠다고 해놓고는 구속영장을 치더니 그거를 법정에서 틉니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판사는 자, 그 녹취록으로 주시고 틀지 마세요. 이렇게 제지한 거고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5억 원을 김만배로부터 받은 게 문제인데 자, 1억은 현금으로 갖고 4억은 수표로 갔다. 이런 매우 그럴듯해 들리잖아요. 그랬는데 영장에는 현금 5억이다. 바뀌었어요. 예, 4억 수표는 어디 갔느냐? 따라가 보니까 그건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검찰 수사가 중구난방이잖아요. 여기서 질문. 네. 남욱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JTBC 이런 통에 4억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왜 안 할까요? 근데 그들 간에는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이 김만배 최대 주주 혹은 여기 플러스 뭐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해서 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끼리는 지금 수백억 원대가 얽히고 설켜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자 50억 덩어리를 주기로 한 사람이 7명이다. 남욱 변호사 얘기도. 그래서 이게 350억 규모의 로비 자금인데 이게 일명 50억 약속 클럽이다. 이렇게 이제 꽤 네. 맞춰진 건데 네. 검찰이 지금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건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영학 녹취록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곽상도 씨를 그 소환 조사를 아직 조사도 안 안 했고요. 했어요. 수사도 안 했고요. 그렇지. 그 아들도 그렇고. 그리고 최초의 돈을 대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400억. 전주. 그 회사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소식도 아직 안 들리고요. 없어요. SK에 대한 수사도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김만배의 혐의가 크게 세 개인데 뇌물, 배임, 횡령. 근데 이제 배임 횡령은 나중에 입증할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네. 정치인들 명단이 몇 명 더 있다는 얘기도 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도 소환했다는 공개 안 됐죠. 예, 내용이 없죠. 아직은 한번 들리지 이제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한번 오픈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홍모 씨로 돼 있고 네. 아직 실명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외에 추가적인 정치인이 더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 그 사람들을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을 이번에 김만배 구속 내용에 혐의에 네. 뇌물로 넣었어요. 네. 근데 뇌물을 받은 자들을 조사를 안 했어.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야당 쪽에서는 특검 가야 한다. 어제 이제 김만배 기각 관련해서. 네네. 근데 이제
특검 주장도 그런 면에서는 그럴싸 보이는데 검찰이 그런 오명을 벗으려면 네. 전방위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하는데 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대장동에 너무 많은 전직 검사들이 나와요. 맞아요. 검사 시절에 또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더 명확하게 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좀 부족합니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씨도 초반에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이경재 변호사 고문인 거예요? 예, 하천대유 고문이에요. 왜 이경재 변호사가 여기서 이름이 나오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2015년 즈음이면 네. 박근혜 정부 가장 초기였었습니다. 초기였었는데 네. 그럼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많을 법한데 검찰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속도를 내지 않고 김종상님께서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쫓아가면 검찰 쪽 인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쇠로 그냥 녹취록만 수사 의지가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자금의 흐름을 밝혀야 되는데 아직 수사가 미진합니다. 이번에 정말 실망했다는 사람들 많은데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도록 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네. 국민의힘 토론에 다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토론 1대1 토론입니까? 빅매치. 네. 토론인데요. 네. 자, 예를 들면 제가 윤석열 후보면 네. 3명의 맞상대와 각각 1대1로 토론을 이제 하는데 오늘 첫 상대가 홍준표 후보예요. 네. 하필. 네. 그럼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하겠죠.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 아니 나 같은 월급쟁이로 그냥 이제 정말 청렴한 검사로 살다가 핍박을 받는 나를 당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 하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왔더니 핍박을 살짝 의혹으로 바꾸고 나를 때리더라 당내에서. 네. 그 이유로 이런 당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네. 정신머리가 없는 이런 당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다른 후보들이 아니 정치 생활 지금 이제 입당해서 4개월째 되는데 얼마나 했다고 당 해체를 운운하느냐. 내가 오히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맞짱 토론에서 혼쭐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홍준표 후보거든요. 오늘 그 시간이에요. 아 그러면 오늘 그 최영일 평론가는 네. 공격과 수비로 따지면 공격을 윤석열 후보가 닥치고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예상합니까? 후보도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화도 많이 내고 나한테 왜 이러느냐. 그리고 역공도 해요. 네, 근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토론을 하는 말을 하는 태도 그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논리. 그러니까 화를 다스리는 법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돼요. 흥분하면 말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수비적인 위치로 그 포지셔닝을 잡았다면 자세를 신경을 쓸 텐데 그렇지. 공격적인 뭔가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겠다. 흥분하죠. 그러면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분할 수밖에. 그래서 오늘 네. 굉장히 위험한 건 윤석열 후보가 방어를 해도 방어라는 게 결국은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식으로 받아치거나 아니면은 상대를 또 받아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홍준표 후보한테 역술 얘기 처음에 들어올 때 이거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홍준표 후보도 빨간색 좋아하고 빨간 속옷까지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개명도 하고 역술인이 이름 바꿔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바로 당신 부인도 개명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로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아웃 오브 컨트롤 통제불능이 되는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오늘 그 얘기를 들고 나올 것 같아. 본선 경쟁력을 세게 얘기할 거야.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우위를 보였죠. 경쟁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제법 나왔거든요. 그 지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을 거고. 범야권 후보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1위고, 요즘에 1위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당 지지층에서 여전히 밀립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로서는 오늘 토론에서 당신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승기를 잡아야 윤석열 후보가 본선 나오면 이재명 못 이깁니다. 그렇죠. 제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라는 것을 조목조목 당 핵심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그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면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유리한 환경입니다. 당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만 산다님께서 세종대왕이 그토록 경연을 중시했는지 왜 알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악재들 쏟아지고 있고 무속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흔들립니다. 오선 중진 TK 핵심 주호영 의원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니 잠깐만 지지율이 안 흔들린다는 얘기는 조금 그런 어폐가 있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 결선 투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지지율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약간 그 윤석열 후보도 플러스 되는 소폭 증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히 하락세가 맞아요. 하락세입니까? 네. 저는 지금 가는 비가 계속 내려서 어쩌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비가 굵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징계가 적법하다 이런 거 남아있는 거 보시면 장모 항소심 가고 있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 왜 소환 안 하느냐. 이 부분 굉장히 큰 이거 변수가 될 것 치명적이에요. 같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본선 주자가 되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배우자는 영부인 후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주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좀 네. 비판하세요. 왜 윤석열 후보만 때리십니까? 윤석열 뭐 후보가 유감 있습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악재가 많다. 네. 여러 가지가. 네. 홍준표 후보도 요즘 뭐 몇 가지 악재가 나오긴 해요. 네. 본선에 올라가면 또 다른 이제 언론 검증이 있을 텐데 지금 남아 있는 여기는 지금 4인의 후보 중에 한 명이 본선에 11월 5일 날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1위인데 상당히 위험한데 방어는 자기를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지금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도 착시 현상이 꽤 있다. 왜냐하면 안심할 수는 지금 없다. 민주당이 이런 쪽은 윤석열 때리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과거에 실수했던 실책을 범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소급해서 얼마든지 본선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여기서 네. 두 분께서는 오랜만에 내기인가요? 두 분께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네네. 지금도 그 예상은 유효합니까? 네, 최- 유효합니다. 저는 따라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 본선 주자를 뽑는 투표 방식이 네. 당심 50, 민심 50이에요. 저는 변수는 민주당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민심 아까 50%를 반영하지 네네네.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거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때렸습니다. 홍준표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주판을 튀겨볼 겁니다. 네. 누가 유리할지 네. 민주당 입장에서 그 부분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누가 이긴다 네. 단정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따라잡았다. 따라잡았다고 둘 보십니까? 다 이제 네. 막상막하예요. 다만 당심 50%가 윤 후보에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마지막 타이밍에. 근데 우리 박 대표님 얘기로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본선에서 상대하기 쉽겠는가. 지금 고민할 겁니다. 이걸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8891님 홍준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훨 날카롭던데요. 홍 후보 공격에 뼈가 있을까요? 얘기하는데 네. 오늘은 뼈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있습니다. 확실히 날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가면 유승민 후보랑 어차피 또 부딪히니까. 네, 7617님 오늘 토론 끝나고 어쨌든 제일 바쁠 사람은 김병민 대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변인으로 맞네요. 유일하게 살아남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면 해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00회